현관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순희 씨의 세계가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석 달 전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살아 숨쉬며 그녀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최순희 씨 65살.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석 달째였습니다. 4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죠.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냉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보일러를 아껴 쓰는 습관 때문이었죠.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으며 순희 씨는 작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싱크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이불을 깔면 꽉 차는 방바닥. 이게 전부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순희 씨는 30평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비록 전세였지만 거실도 있고 방도 2개 있는 집이었죠. 남편 김태준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집. 아이들이 자라고 명절이면 가족이 모였던 그 집. 하지만 남편이 사업을 망치고 빚 보증을 잘못 써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남편은 감당할 수 없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강 근처에서 남편의 차가 발견되었죠. 문은 열려 있었고 운전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으로 처리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죽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장례식장에서 받은 조의금 봉투들은 병원비와 장례비로 다 나갔고 남은 건 월세 석 달치를 낼 수 있는 돈과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보험사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신도 없고 정황도 애매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죠. 어머니, 이제 일 나가셔야죠. 집에만 계시면 더 우울해지세요. 딸아이가 건넨 말이었지만 순희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라는 걸.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고 밥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가정부 소개소에 등록했습니다. 청소는 자신 있었죠. 30년을 남의 집 살림을 거들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좁은 집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강남 쪽 저택이에요. 조건 좋으니까 잘 보이세요. 소개소 사장의 목소리는 짧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받아들었죠. 강남구 청담동.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죠. 씻고 깨끗하게 달인 흰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였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죠.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지만 건강해 보이게. 가방에 앞치마와 실내화를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니 다른 세상 같았죠.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세련된 사람들. 순희 씨는 지도 앱을 켜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택가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높은 담장과 경비실이 있는 저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나무들이 울창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순희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이곳에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면서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회색 외벽에 큰 유리창들,
그리고 정원에는 잘 가꿔진 나무들이 있었죠. 순희 씨는 경비실에 들러 신분증을 보이고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순희 씨 맞으시죠?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경비원의 말에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문을 지나 정원을 가로질렀죠. 돌로 깔린 길이 현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장미 덤불이 있었고 아직 봄이 오지 않아 꽃은 피지 않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순희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초인종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오늘 새로 오신다던 분 맞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익었습니다. 순희 씨의 손가락이 초인종 앞에서 멈췄죠. 설마,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착각이겠지. 그럴 리 없어. 세상에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톤, 말끝을 올리는 습관, 치음을 발음할 때 살짝 혀가 꼬이는 버릇까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관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 순희 씨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죠. 석 달 전 장례식장 영정 사진 속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살아서 숨 쉬며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차림새가 달랐죠. 깨끗한 와이셔츠, 목에 걸친 캐시미어, 머플러, 손목에 값비싼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장례식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의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순희 씨의 입에서 짧은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방을 든 손에서 힘이 빠졌죠. 태주는 순희 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죠.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뒤에서 경쾌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순희 씨는 정신을 차렸죠. 태준 뒤에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순희 씨보다 20살은 어려 보였죠. 30대 후반쯤. 단정한 니트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화장도 옅게 했지만 피부가 좋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집 안주인 한지원이에요.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 손을 볼 수 없었죠. 시선은 여전히 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눈빛으로 무언가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말 하지 마. 그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죠.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아니면 내가 미친 건가? 하지만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태준의 얼굴, 그 여자의 웃음소리, 현관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최순희입니다. 순희 씨는 겨우 그 말만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눌러 담았죠. 손을 내밀어 악수를 받았습니다. 지원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반면 순희 씨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지원은 환하게 웃으며 순희 씨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 손이 참 차가우시네요. 밖이 추우셨죠? 들어오세요.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왔네요. 보통은 회사에 있는데 오늘은 재택근무예요. 여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죠. 더 이상 그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것 같았으니까요. 당신 누구야? 왜 살아있어? 나한테 왜 이래? 하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꾹 눌러 담았습니다. 집안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현관을 지나니 거실이 나왔죠. 높은 천장,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주로 하실 일은 청소하고 식사 준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리는 제가 할 테니 재료 손질이랑 설거지, 그리고 집안 청소 부탁드려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지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 뒤를 따라 걸었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뒤에서 태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부엌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아일랜드 주방이었죠. 대리석 조리대, 최신형 가전제품들, 정리가 잘 된 수납장들. 여기 앞치마 있어요. 편하신 걸로 쓰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청소만 해주시면 돼요. 저녁 준비는 제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순희 씨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원은 다시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 부엌에 남았죠.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김태준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이 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순희 씨는 제대로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죠. 걸레로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질문들이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계획한 거였을까? 장례식은 뭐였을까? 나는 뭐였을까? 30년은 뭐였을까? 태주는 오후 내내 서재에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죠. 지원은 외출했다가 저녁 무렵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왔습니다. 백화점 로고가 찍힌 고급스러운 가방들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선생님. 청소 다 끝나셨어요? 네, 거의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럼 이제 저녁 준비 좀 도와주실래요? 오늘은 파스타 할 건데 재료 손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순희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원이 건넨 재료들을 손질하기 시작했죠. 양파를 다지고 마늘을 다지고 토마토를 썰었습니다. 칼질을 하면서 순희 씨는 지원을 관찰했습니다. 젊고 예뻤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웃음도 많았죠. 요리하는 모습도 여유로웠습니다. 이 여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거짓말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선생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갑자기 지원이 물었습니다. 순희 씨의 손이 잠시 멈췄죠. 네. 자녀분도 있으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와, 좋으시겠어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이제 슬슬 가져볼까 해요. 3년. 그 말이 순희 씨의 귀에 꽂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그럼 태주는 4년 전부터 이 여자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죠. 순희 씨와 아직 함께 살 때부터. 남편분이 좋으신 분 같아요.
순희 씨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지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다정하고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성실하고 다정하다. 순희 씨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태준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만났을 때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대학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재회했는데 그때 남편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사업도 어렵고 집안 사정도 복잡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지원은 행복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아버지가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결국 허락하셨죠. 지금은 우리 회사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순희 씨는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죠.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결혼 선물로.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태준이 왜 사라졌는지, 왜 죽은 척 했는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빚도 없고 가난하지도 않은 완전히 새로운 삶. 그리고 그 새로운 삶에 순희 씨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양파 때문에 눈물이 좀 나서요. 아이고, 그러시겠네요. 양파 진짜 매운데. 잠깐 쉬시다 하세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 65살 여자의 얼굴. 나는 버려진 거구나. 그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쓸모 없어진 물건처럼, 다 쓴 휴지처럼 그렇게 버려진 거였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아직 일과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은 파스타 면을 삶고 있었죠. 다시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으세요? 그럼 소스 만드는 거 도와주실래요? 순희 씨는 지원이 시키는 대로 토마토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양파와 마늘을 볶고 토마토를 넣고 약한 불에 끓였죠.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30년간 매일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 다 됐어?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순희 씨의 손이 멈췄죠. 응, 거의 다 됐어. 나와서 기다려.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순희 씨는 소스를 젓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순희 씨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잠깐 말 좀. 태준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죠. 순희 씨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냄비 안에 소스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순희 씨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부엌 입구에 서서 주변을 살폈죠. 지원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순희야, 들어봐. 이건 최순희 씨라고 부르세요. 순희 씨가 소스를 젓는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보았죠.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죽었잖아요. 그건 사정이 있었어. 사정? 순희 씨는 국자를 냄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30년을 함께 산 사람.
아이 둘을 낳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가난한 살림 꾸려가며 함께 늙어간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사정이라는 두 글자로 모든 걸 설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장례식 치렀어요. 딸아이가 울면서 관 앞에 엎드렸어요. 아들은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고요. 나는 영정사진 옆에서 조문객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이 사람 잘 살았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순희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손을 들어 진정하라는 신호를 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 미안으로 끝나요? 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쓰게. 그 웃음 속에는 지난 30년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사네요. 좋은 집에 젊은 부인하고. 그게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망하고 빚이. 그래서 죽은 척 했어요. 나한테, 애들한테. 빚쟁이들 피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보험금이라도 너희한테 남겨주려고.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순희 씨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신도 없고 정황도 애매하다고 조사 들어갔어요. 결국 사망 선고도 못 받았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도 없지만 죽었다는 증거도 없으니까. 태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죠. 여보, 뭐 하고 있어? 식사 다 준비됐는데. 거실에서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순희 씨를 보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제발 여기선 아무 말도 하지 마. 나중에 따로 만나서 다 설명할게. 순희 씨는 태준을 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나가주세요. 일해야 하니까. 순희야, 나가라고요. 그 말에는 더 이상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부엌을 나갔습니다. 순희 씨는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국자를 다시 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희 씨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이게 뭐지? 이게 내 인생이었나?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지원이 만든 파스타를 접시에 담아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샐러드도 함께 준비했고 와인잔도 세팅했죠. 정성스럽게 냅킨을 접어 옆에 놓았습니다. 일은 일이었으니까요.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역시 경력이 있으시니까 플레이팅도 다르네요. 지원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준도 마주 앉았죠. 그는 순희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접시에 고정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식사하셨어요? 아, 네. 먼저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입맛도 없었고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설거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먼저 먹을게요. 편하게 계세요. 네. 순희 씨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살짝 열린 문틈으로 식탁이 보이는 위치에 섰죠. 보고 싶지 않았지만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서 들리는 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응, 괜찮아. 이번 주말에 우리 여행 가기로 했잖아. 제주도 펜션 예약했어. 오션뷰로. 그래. 아, 날씨도 좋을 것 같아.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자. 부부의 대화. 평범하고 다정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순희 씨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나도 그랬지. 30년 전에 신혼 때 좁은 새방에서 밥을 차려주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던 때 오늘 어땠어? 하고 물으면 괜찮았어 하고 대답하던 그 시절. 그때는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함께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남자는 다른 여자 앞에서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목소리로. 이 파스타 정말 맛있다. 당신 요리 실력이 늘었어. 그치? 요새 요리 유튜브 보면서 연습하거든. 다음엔 리소토 만들어줄게. 좋아. 기대할게. 순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죠.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댁에 이번 주에 가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보자시는데. 응, 알았어. 주말 말고 평일에 갈까? 그래. 그게 좋겠다. 아버지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야. 부모님, 태준에게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태준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순희 씨가 모셨죠. 시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저 부모님은 지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태준은 지금 장인 장모를 부모님이라 부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부모님은 평생 한 번도 부모님이라 불러본 적 없으면서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원이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왔죠.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정말 잘 먹었어요. 파스타가 식지 않게 계속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다시 와주세요. 시간은 오전 9시로 할게요. 괜찮으시죠? 순희 씨는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내일도 여기 와야 한다고. 저 남자를 다시 봐야 한다고.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순희 씨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죠. 현관으로 나가는 길에 거실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죠. 시선은 화면에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죠. 보면 뭐라도 말하고 싶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내일 뵙겠습니다. 지원에게 인사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순희 씨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원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섰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골목길로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그제야 순희 씨는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신주에 손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죠.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그 구멍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 같았죠.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던 딸의 얼굴, 말없이 서 있던 아들의 뒷모습,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죽었던 거였습니다. 순희 씨가 알던 그 남자 김태주는 정말로 죽었고 지금 저 집에 있는 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순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탁탁 털고 가방을 다시 들었죠.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까지 가는 길이 아득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지하철 안은 한산했습니다. 순희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죠.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65 여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일 다시 그 집에 가야 할까? 태준을 다시 봐야 할까? 아니면 소개소에 전화해서 일을 그만둔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일을 그만두면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 수 없었죠. 집에 도착했을 땐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니 냉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희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첫 출근이었죠?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순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전화를 끊고 순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순희야, 나야. 태준이. 내일 아침 일찍 나와줄 수 있어? 집 앞에서 보자. 제발 얘기 좀 하자. 순희 씨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쳤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 전송하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순희 씨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잠을 잔 건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깨어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였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죠.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란 몇 개, 김치, 그리고 오래된 우유 하나. 식욕은 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됐으니까요. 계란을 삶았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순희 씨는 창밖을 보았죠.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계란을 까서 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죠. 그냥 기계적으로 씹고 삼켰습니다. 물을 마시며 억지로 넘겼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1시간 반 뒤에 태준을 만나야 했죠. 순희 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며칠 전 딸에게서 받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 관련 서류였죠. 순희 씨는 그 서류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챙겼습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이혼합의서 양식을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동네 편의점에 가서 출력했죠. 새벽 3시였습니다. 그 서류를 보며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죠. 법적으로만 정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죠. 순희 씨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말자. 차분하게, 냉정하게. 지하철은 한산했습니다. 출근 시간 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죠. 순희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6시 반이었습니다. 역에서 나와 공원 쪽으로 걸었죠. 어제 지나쳤던 그 공원, 태준이 말한 곳이었습니다.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아침 운동을 하고 있었고 산책하는 게 한두 마리가 보였죠. 순희 씨는 벤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7분쯤 지났을까요?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죠. 청바지에 패딩 점퍼,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태준은 커피 한 잔을 순희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순희 씨는 받지 않았죠. 태준은 난처한 표정으로 커피를 벤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맙긴요. 할 말이나 해요. 순희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언가가 정리된 것 같았죠. 태준도 순희 씨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처음부터요.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부터. 태준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계획한 건 아니었어. 정말이야. 사업이 망했어. 작년에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섰는데 그 친구가 날 배신했어. 빚이 3억이었어. 알아요. 그건 나도 알아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잖아. 너도 봤잖아.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그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 했어요. 보험금 타려고. 그것도 있었어. 그거라도 너한테 남겨주고 싶었어. 빚쟁이들한테 다 빼앗기는 것보다는. 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허탈하게.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조사 나왔어요. 시신도 없고 정황도 애매하다고. 결국 사망 신고도 못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도 없지만 죽었다는 증거도 없으니까.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나 혼자 빚쟁이들 피해 다녔어요. 딸아이 집에 숨어 있었고요. 매일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집까지 찾아왔어요. 결국 법적으로 정리했어요. 개인 회생 신청했어요. 지금도 매달 갚고 있어요. 미안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크게 내지 않았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당신 내 전화번호도 알잖아요.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낼 수 있었잖아요. 나 혼자 죽을 만큼 힘들 때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잖아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순희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알아요? 딸애는 임신 중인데 엄마 걱정하느라 밤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아들은 회사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 도와주려고 했어요. 내가 말렸지만 당신 자식들이에요. 당신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듣기 싫어요. 순희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합 비서였죠. 이거 뭐야? 순희 씨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빈칸에는 2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태준, 최순희. 이혼합 비서예요.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순희야, 그게 무슨. 이혼하자고요. 어차피 당신 죽었잖아요. 법적으론 사망 신고도 안 됐잖아. 실종 신고는 했어요. 5년 지나면 실종 선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네요. 당신 살아있으니까. 순희 씨는 서류와 함께 펜을 꺼내 태준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순희야, 잠깐만 얘기 좀 더 하자. 이렇게 갑자기. 30년이 갑자기예요?
순희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우리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였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 모든 걸 버리고 혼자 새 인생 시작했잖아요.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게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말도 그만해요. 순희 씨는 태준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힘들다고, 빚이 많다고,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새로운 여자 만나서 새 인생 시작한 거고요. 그건 당신 선택이었어요. 태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대학 동창이야. 졸업하고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3년 전쯤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어. 3년 전. 순희 씨는 계산했습니다. 3년 전이면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였죠. 그때부터 태주는 집에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를 풍기고 왔었습니다. 순희 씨는 사업 때문이라니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만났어요? 아니, 그냥 친구로. 거짓말. 순희 씨의 말에 태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사귄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요. 2년 전부터. 2년 전. 순희 씨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2년 전 태주는 사업 정리한다고 바쁘다며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한 달에 몇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살면서 그 여자랑 사귄 거네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하지 말라고요. 순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태준이 원하는 거였죠. 순희 씨가 감정적으로 굴기를. 그래서 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인하세요. 조용히 끝내요.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요. 당신 돈 한 푼도 원하지 않아요. 위자료도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각자 길 가요.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요. 애들은? 애들한테는 내가 말할게요. 당신은 죽은 걸로. 순이야. 최순희 씨라고요. 순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죠.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사인해서 우리 딸한테 보내세요. 주소 여기 적어뒀어요. 서류 위에 딸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만약 안 하면요?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만약 사인 안 하면 나 경찰 갈 거예요. 보험 사기, 문서 위조 다 신고할 거예요. 당신 지금 그 집에서 누구 명의로 살아요? 혹시 가짜 신분증 만든 건 아니겠죠? 태준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다 말할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제발 그건 일주일이요. 생각 잘하세요. 순희 씨는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죠. 태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순희야. 하지만 순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스쳤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30년이 정말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죠.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순희 씨는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소개소에 전화했죠. 저 최순희입니다. 어제 소개해 주신 집 그만두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개인 사정이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에휴,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도 곤란한데. 좋은 집이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분 소개해드리면 안 될까요? 제 친구분이 일 찾으시는데. 글쎄요.
일단 사모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희 씨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순희 씨는 멈춰 섰습니다. 길거리 카페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따뜻한 거요? 차가운 거요? 따뜻한 걸로요.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따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며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희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죠. 바쁘게 걷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가는 사람들, 전화 통화하며 걷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서 순희 씨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죠. 순희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소개소에 다시 연락했고 이번에는 요양원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여기는 노인 요양원인데 식사 보조하고 청소하는 일이에요. 월급은 조금 적지만 일은 안정적이에요. 어때요?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시작. 순희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드레째 되던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에 택배 왔는데 엄마 앞으로 온 거예요. 택배? 내가 주문한 거 없는데. 등기 우편이에요. 발신자 이름이 김태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희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 뭐가 들어있는지 봐줄래? 딸은 잠시 후 다시 말했죠. 서류 같은데. 엄마, 이거 뭐예요? 이혼합의서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사인이 되어 있어요. 순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이 사인을 한 것이었죠.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엄마가 설명할게. 내일 내 집으로 갈게.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 너무 놀랐어요. 미안해. 내일 얘기하자. 너 지금 몸조리해야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괜찮아.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순희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사인을 했습니다. 정말로 끝이 났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30년이 정말로 끝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희 씨는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딸은 배가 많이 불러 있었죠.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순희 씨는 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강남의 그 집에서 태준을 만난 것. 그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다는 것.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 딸은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그러니까 아빠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래. 그럼 장례식은 뭐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빈소 지킨 게 뭐였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도 몰랐어. 진짜 돌아가신 줄 알았어.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는 딸을 안았죠. 울지 마. 내 몸에 안 좋아.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엄마는 괜찮아. 이제 정리됐으니까. 이혼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나아. 오빠는 알아요? 아직. 내가 먼저 알려줄래? 네. 제가 말할게요.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저 딸의 등을 토닥였죠. 엄마, 우리 어떡해요?
아빠 없이. 괜찮아.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날 오후 순희 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접수하려고요. 법무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재산 분할이 전혀 없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위자료도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대로 진행하면 2주 정도 후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순희 씨 맞으시죠? 저는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오셨던 순희 씨는 멈춰 섰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요?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강남역 근처에 있는데 나오실 수 있으세요? 순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어디로 가면 되죠? 강남역 3번 출구 앞 카페로 올게요. 30분 후에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희 씨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까지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죠. 지원이 왜 만나자고 한 걸까? 태준한테 들은 걸까?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원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순희 씨를 보자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원은 카운터로 가서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곧 커피가 나왔고 지원은 한 잔을 순희 씨 앞에 놓았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지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를 보았죠. 선생님,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무엇을요? 우리 남편이랑 아시는 사이시죠? 순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계속 말을 이었죠. 선생님이 오신 날부터 남편이 이상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의 안 먹고 물어봐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지원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류였죠. 그리고 어제 이걸 발견했어요. 남편 서재에서. 그건 이혼합의서 사본이었습니다. 태준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죠. 이게 뭔지 아시죠?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이 남편의 전 부인이시죠? 네. 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거짓말이었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결혼 생활하셨어요? 30년입니다. 30년.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자식은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이 많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정리해줬고요. 근데 가족이 있었다는 건 몰랐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나요? 독신이라고 했나요? 이혼했다고 했어요. 오래전에. 순희 씨는 쓰게 웃었습니다. 이혼은 어제 했습니다. 법적으로. 죄송합니다. 지원이 고개를 숙였죠.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괜찮습니다. 부인 잘못이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제 잘못도 있어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순희 씨는 지원을 보았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태준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 그건 부인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부인 마음이니까요.
지원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선생님은 남편을 미워하세요?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미움. 그게 맞는 감정일까?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0년을 같이 사셨는데. 30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그냥 인생의 한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장을 시작하는 거고요. 지원은 순희 씨를 오래 보았습니다. 강하시네요. 강한 게 아닙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두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각자 생각에 잠겼죠. 한참 후 지원이 말했습니다. 저 이혼할 것 같아요. 그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미 결정했어요. 이런 거짓말 위해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았는데 직접 여쭤봐서 다행이에요. 부인도 힘내세요. 선생님도요. 지원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 남았죠.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원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곧 문자가 왔습니다. 순희야, 지원이 나 떠났어. 이혼하겠대. 다 무너졌어. 어떡하지? 순희 씨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번호를 차단했죠. 더 이상 들을 게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순희 씨,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서류 받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희 씨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았죠. 그 서류를 보며 순희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탁자 위에 판결문을 놓았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서랍 깊숙이 넣었죠. 더 이상 볼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손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웃고 있는 딸의 얼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위,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자신.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 가족이구나. 남편이 없는 가족.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였죠. 순희 씨, 내일 출근 가능하세요? 갑자기 사람이 부족해서요. 네,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전화를 끊고 순희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꺼내 다렸죠. 내일 입을 옷이었습니다. 다리미질을 하면서 순희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그래, 잘 살고 있어. 3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최순희로 사는 거였죠. 그날 밤 순희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손녀를 봤다. 작고 예쁜 아이였다. 딸아이가 엄마가 되었다. 나는 할머니가 되었다.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픈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다. 내일도 일하러 간다. 열심히 살아야지. 마지막 문장을 쓰고 순희 씨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죠. 봄바람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도 사람 대접은 서로 해줘야지. 그 말이 허공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 달 후 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순희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딸은 병상에 누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손녀를 안았죠.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이쁘다, 우리 강아지.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순희 씨는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도 있지만 시작도 있구나. 30년이 끝났지만 새로운 30년이 시작되는 거구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살아야겠다. 순희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